이와 같은 그 경제 원조를 한 것이 61년 그때까지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때까지 계속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시작한 게 62년도부터예요. 예, 해방 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물론 이승만 박사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조가 그럼요. 큰 역할을 했다. 지배적이죠. 결정적이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날 대한민국이 이렇게만 살 거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자력으로 경제를 일으켜서 참 떳떳한 대한민국 경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박정희 장군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턱 내걸은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1차 5개년 계획 남아있는 서류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참 잘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냐 말이면 뭘 가진 게 있어야 경제개발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그때는 벌써 원조도 무상원조가 전부 단절이 돼가고 전부 자원 쪽으로 바뀌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근데 1차 5개년 계획을 구상할 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도 없고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해본 개혁이 참 힘들 텐데 그거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어떤 뜻을 가지고서 어디에 주목적으로 하는지 그거부터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장기 계획을 만들 때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계획을 추진해야 된 자원도 없고 조달 방법도 모르고 그 막연한 시기에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결과를 내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참 얼마나 고심하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무경험, 무자원, 빈주먹으로 암중모색이나 같다 할 수 있겠는데 이때 그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그 서문을 보면은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국민 경제 재건과 자립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경제적 후진성을 가진 여건 하에서 더한층 이건 절실하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 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체제를 확립해서 민족적인 수원인 승공 통일을 할 수 있다. 셋째는 산업 인구 태반을 점하는 농업 부문의 중점 개발 목표를 두고 농업 생산력 향상과 소득 증진으로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네 번째로 공업화의 준비 단계로서 전력, 석탄 등 동력 자원 확보와 비료, 시멘트 등 기간 산업의 확충에 최대한 목표를 둔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암적 존재인 실업자의 구제와 유휴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 국토 개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출 중대로 국제 수지 개선으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이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의 소위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더 요망이 되고 안으로는 범국민적 내핍 정신과 근로 정신이 요구된다. 특히 자본 축적을 위한 강력한 저축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한편 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방 국가의 지지와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아무것도 없는 나라한테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단시일 내에 방대한 계획 작성을 위해서 불면 자지 않고 불후 쉬지 않고 그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고회의, 내각 관계자, 학계 인사에게 참 심심한 감사를 표한 다음에 62년 1월 1일 자료를 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딱 발표가 됐을 때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내 피부로 하자, 저축하자, 고통을 참고라도 우리가 이 경제를 일으켜내자라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건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얘기인데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거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았던 이유는 첫째, 5.16 군사혁명 때 이제 혁명 공약을 탁 내세우는데 제1,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려내야 되겠다. 가난한 이 한국 경제를
살 수 있는 경제로 이거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혁명공학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1961년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조직적으로 잘 짜가지고 딱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혁명정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게 딱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이게 투자를 하려면 저축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가 저축률이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왜냐하면 다 미국의 원조가 다 카바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축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국민들의 그 저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내 투자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됐고, 그런 거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축 장려를 성공을 했는지. 모든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5개년 계획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내자는 없고 돈은 없고, 그때 우리 저축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가 좀 정리를 쭉 해보면요, 국민저축 요강도 만들고 뭐 저축법도 만들고 금리도 현실화, 저축증대법, 근로법 이렇게 됐는데 5.16 혁명 후에 처음에 한 게 부정축제 환수.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예. 부정축제해서 30명의 공직에 출신들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도 나온 게 없었어요. 뭐 9억인가 얼마 나오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화폐 계획을 화폐 했어요. 계획했죠. 화폐 계획을 했는데 그때 통화량도 잘 모르고서 했어요. 그러니까 화폐 계획 해가지고서 그것도 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조폐비, 돈 만든 비용도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화폐 계획 주장한 사람들 다 파이어 시켰죠. 그때 우리가 5개년 평가교수단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에 남도구 씨가 거기 포함됐었어요. 포함됐었죠. 남도구 씨가 거침없이 막 쓴소리를 막 했다고 그래요. 할 때 그 화폐 개혁도 통화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 해서 그렇다고 그냥 아주 찔러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특수한 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금리 현실이라는 걸 내자가 없으니까 그때 금리가, 시중 금리가 이게 50% 60% 하는데 은행 예금 금리 12%야. 12%에 누가 예금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리 현실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예금 금리를 대출 금리보다도 더 높이 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예금은 30%에 받아서 26%의 기업에 빌려주는 걸로. 이제 박 대통령이 그걸 이제 주재해가지고서 결정을 할 때 모든 교수들 뭐 하는 총재 누구 전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긴 해야 되겠고 내재 조달했으니까 김영환 장관 그때 과장 때 김 과장이 총사령관 아닌가 소식 끝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참 균형 예산을 하기 위해서 통화 증가를 억제를 하고, 금리는 이 저축 중대하고 산업 자금화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이제 정책을 전환해서 대출 금리하고 역금리를 해서 은행의 희생 이후에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장으로 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하는데 그 후에 한 3년 걸렸습니다. 2년 6개월 후에 30%던 걸 27.6%로 내치고, 그 다음에 3년 8개월 후에 대출을 24%로 이렇게 하고 역금리를 시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금리의 결과는 뭐냐? 역금리를 하면 은행 수익이 안 늘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안 늘니까 배당을 못 하잖아요. 배당을 못 하니까 정자를 못 하잖아요. 출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불보증 한도가 없어져요. 지불보증이라는 한도라는 것은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 합계액이 25%로 됐는데 차관을 해올래도 은행이 지불보증을 해야 되고, 저 외국에 나가서 공사를 할래도 은행에 보증을 해야 되고, 한도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도가 없는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차관을 하려다 차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현물을 출자했어요, 그때. 예를 들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갖다가 은행에다 출자를 해서 자본금 한도를 높여서 그래서 보증을 늘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은행 수입이 느는 건 아니야. 아니죠. 은행 수입이 느는 거는 아닌데 보증 능력은 늘려놨지.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이 이제 기업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이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은행의 능력이 나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속으로 화가 나서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지. 참 은행이 역금리 과정을 해가면서 아버지가 논 팔고 소 팔아서 자식 공부시켰더니 아버지 너무 무식하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다 이제 내가 아까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대통령께서 저축에 대한 아주 관심을 아주 깊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저축 분위기를 말이지 아주 앞장서 주셨는데 우수저축은행에 대해서 또 우측 기관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그래서 그때 군이 각 사단장들이 말이죠 대통령 표창 받으려고 군대 직원들 저축한 거 예. 그거 가지고서 이제 대통령 표창 많이 서로 군인 저축. 앞을 다퉈가지고서 이제 그것도 했고 청와대 회의에선 또 어린이 저축을 어려서부터 저축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저금통 만들어서 동전 집어넣는 거 아주 넓혀주고 우체국 저축도 좀 늘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저축 중앙위원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별의별 행사를 다 했는데 하다못해 주택복권까지도 거기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TV 드라마에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희미가비 같은 말이지 드라마에 나와서 말이야 저금 통장 가지고 있는 거를 자랑을 해. 어디 좀 또 황정순 씨가 어떻게 보자 또 그렇게 하면서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드라마도 또 우리 이과에서 만들고 뭐 그런 걸 다 그렇게 해서 저축 캠페인을 참 활발하게 상당히 늘어서 64년도에 그게 145억이던 게 65년도 금리 현실에서 306억 되고 68년도에 2,555억이 되고 그다음에 80년대에서 8,577억 이렇게 늘어서 기업체에 내자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1차 5개년 계획이 그래서 초과 달성이었어요. 성장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그때 경제 성장 목표를 4.7%를 했는데 7.6%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한 60% 초과 달성. 더 초과 달성한 거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수출의 신장, 기간산업의 성장, 동력원의 개발 등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는데 이 열매는 5개년 계획 사업을 밀고 나가면서 온 국민이 흘린 땀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차 5개년 계획에 들어서요. 이제 좀 자신이 생겼어요. 서문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머지않아 완전 자립경제 달성을 기약하면서 식량의 자급, 공업 생산의 배가, 수출의 증대 이걸 통해서 국민 소득을 크게 증가시키고 국제 수지를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자립 경제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전제로 국민이 생산을 촉진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저축을 정진함으로써 계획을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의 번영을 위한 희망을 새로이 하고 계획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면서 꾸준히 노력할 때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 국민이 계획의 목적과 내용을 공부하고 협력할 것을 바란다면서 66년 7월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했어요. 이때 1차 계획에서 국민이 흘린 땀의 결정이라고 하시면서 2차 계획은 우리 경제의 발전 능력을 측정하고 반세대에 걸친 장래를 내다보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차 목표를 1차 계획보다도 목표 수준을 낮춰가지고서 이게 7% 적었어요. 왜 7% 적었냐? 그때 이 교육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1차 교육은 먼저 투자한 것들도 있고 또 유효한 그 능력들도 있고 그래서 2차기는 자본 지배력도 높은 투자가 많이 포함돼서 성장률을 건전 수준에 두고 한편 자원 배분을 견실하게 해서 과열 현상을 피하고 좀 인프레를 갖다가서 유발을 없이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이 근본적인 자세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장 목표를 7% 됐는데 실적은 이게 또 9.6%가 됐어요. 그것도 초과 달성. 네, 그때도 초과 달성이에요. 그래서 9.6%로 고도 성장을 하고 소득 증가와 함께 금융저축이 급증을 했는데 저는 62년도부터 내각기획통제관실에서 5개년 계획 진행 사항에 대한 심사 분석하는 그걸 하다가 그다음에 66년도에 청와대가 있을 때죠. 거기서 2차 5개년 계획을 결정하는 거를 보고 와서 67년에 와서 이재이과를 맡았거든요. 이재이과가 저축과야. 저축과죠. 저축과라고도 그러고 은행과라고도 그러고 와서 보니까 1차 5개년도 그렇고 2차 5개년도 그렇고 대통령이 강조하신 것 중에 저축이 제일. 저축이 있어야 뭐 내자가 도달하는 거지. 그렇죠. 내자가 있어야 뭐 기업들이 돌아가지. 의자만 들여다가 시절만 갖다 놓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래서 저축을 강조하신 내가 와서 그 저축과를 뭔지도 모르고 맡았어. 하여튼 그래서 그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과장을 하셨으니까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내자 동원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역금리도 말씀하셨고 또 뭐 복권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아마 네. 우리나라의 복권이 제도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하나를 유럽에다 출장을 보냈어요. 그렇습니까? 네, 출장을 보내서 각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복권 발행한 나라를 한번 돌아보고 샘플을 가져와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연구를 해서 했는데 재무 정사가 흔들흔들했어요. 재무부가 앞장서서 사행 행위를 한다고. 사행.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하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은행연합회라고 연합회에 장덕진 국장하고 나 과장하고 둘이서 각 신문사 사장서부터 편집국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초대를 해가지고 쭉 설명을 했어요. 쭉 브리핑을 하고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 복권 자금은 군경 유가족에 대한 저리 자금으로 공급할 거다. 그래서 4%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복금으로 60%가 나고 이건 40%만 한다는 그런 약속도 다 하고 그거를 다 해서 설득이 됐어요. 그때 정부에서는 이제 또 저축 기관도 늘린다고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실 연두 교서에다가 지방은행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지방은행. 내가 저 이과장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은행을 만들어서 그때 67년부터 71년 사이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67년 10월 7일에 대구 만들고 그다음에 10월 25일에 부산은행 만들고 연달아서 생겼죠. 그리고 중창은행 그다음에 광주, 제주, 경기, 강원 이렇게 만들어서 지방에서 있는 자금은 지방에서 쓰도록 하고 그 대신에 거기서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좀 예금에도 메리트를 주고 대출에도 좀 금리를 높여주고 그런 플렉시를 줬어요. 그리고 여유를 줘서 그 이유를 차가지고서 지방은행이 잘 컸죠. 그래서 우리가 2차 기간 동안에 홍겨울의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죠. 경부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그걸 에르하르트 그때 독일 수상하고 같이 타고 지났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참 욕심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가서 이것이 서독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게 이제 확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때는 69년도에 IMF 6개월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IMF에 있으면서 대사관에 인사를 가야 된다. 갔더니 기자들이 있어요. 그때 재무 이제 이과장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파이프 담배를 무슨 재무 고속도로를 만든다며요? 아주 비웃으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도망친다겠다. 얼른 도망쳐서 이제 간 적도 있어요. 그럴 정도인데 그때 고속도로가 경부가 428km 아니에요. 그 당시 얼마가 드는지는 몰랐어. 그 추정을 한 게 재무부 추정이 제일 근사치야. 32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km당 1억씩 들었어요. 1억씩. 거의 1억씩. 그런데 68년 2월 1일에 해가지고서 70년 7월 7일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짧은 시간에 제일 싸게 한 고속도로가 됐어요. 물론 고속도로가 중가운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건설할 때 참 반대를 많이 해서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부르다에 돌아놓는다 그러고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술집이 다니려고 한다 그러고 별게 다 있었는데 하여튼 극복을 해가지고서 큰 우리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참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군 출신이라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군을 통솔하려면은 여러 사단을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는데 그 428km를 여러 건설업자들한테 나눠주면서 완공 시기도 딱 정해가지고 그래. 어느 기업은 완공했는데 어느 기업은 완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이럴 때에는 경쟁도 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일화를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한 구역이 모래가 돼가지고 팔렘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0cm밖에 못 나간대. 그래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계속 전화하고 박대니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서 빨리 굳어지는 시멘트를 그걸 개발해가지고 와서 아주 성공한 사례도 거의 있죠. 그래. 그때 그 가장 쟁점이 뭐냐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성장과 물가 이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운영할 수 없겠는가. 고도 성장은 물론 유지하면서도 인플레를 좀 견제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시 재무부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스토리를 좀.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성장과 안정과 국제수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 국제수지도 정상적으로 흑자 알아내야 되는 거고 성장을 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고 안정을 하려면 돈을 줄여야 되고 국제수지 일 마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되고 수출을 늘리는데도 또 돈 풀어야지 되고 그래서 재무부가 항상 해마다 대통령한테 신년도 업무 계획할 때는 성장과 안정이야.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는
재무부가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고 전부 자기네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자꾸 벌려놓으면 말이야 통화 만들고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재정 안정 계획을 만들어 또 주니까 말이야 돈을 안 준다고 그러고 일이 안 되는 게 전부 재무부가 돈 안 줘서 그러고 대통령이 자꾸 일러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공개석상에서는 말 안 해. 재무장관 따로 불러가지고서 수건 짜는 거 긴축이라며 이게 그만 좀 짜라고 그만 짜고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수출이에요. 수출. 예. 근데 수출이 처음에는 이제 담보도 있어 하다가 담보 없이도 신용장만 가져도 돈 빌려줘라. 근데 신용장 받기 전에 계약서만 가져온 것도 또 빌려줘라. 무조건 수출금융은 지원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1차 요기년 끝나고서 이제 2차 요기년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때 경제 규모 확대도 이거 자꾸 되는 거니까 경제 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7년간인데 참 이게 62년도부터 고도성장기에 들어가가지고서 초과 수요가 이제 누적이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산업이 또 불균형이 되고 또 수입 수요가 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수지가 또 악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기간이 된데 그때 차관도 버는 것도 억제를 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유동성 팽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을 하고 투자 규모도 급격한 정대는 갖다가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70년에도 강력한 종합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69년도에도 성장률이 이제 15% 되고 투자율이 29% 되고 70년대에는 와서 자꾸 올라가서 더 좋은데 뭐 너무 인플레가 되고 이제 시몬이가 조정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10% 목표를 내려잡아놓고 그래가서 비생산적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걸 억제를 했어요. 그러고 또 민간 소비 건전도도 도모를 하고 과도한 유동성 억제를 위해서 합리적인 재정금융을 운영하도록 해서 재정에서는 투융자 자금도 안정화하고 금융은 해외부분 같은 거 이거 해외부분이 현금자금 같은 거 못 들어가고 막 그러나고 해서 통화증발을 갖다가 중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자 수급도 더군다나 완화를 해서 중요 물자 비축 계획도 강화를 하고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70년의 성장률이 7.9% 됐어요. 그래도 투자율이 27%, 여신 증가율을 59% 되던 거를 26.7% 낮췄고 국제 수지도 개선이 됐고 초과 수요를 갖다가 줄였고 그 물가 조금 올라갔는데 올라간 코스트 푸시 요인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별로 괜찮다. 그렇게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그런 조절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5개년 계획 때 재정 계획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다. 수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수출 이렇게 나가는데 제 개인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ROTC 이제 제대를 하고 뭐 대기업의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때 그 정부가 이렇게 머리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들에게 무슨 유인책을 줘야 되겠다. 이른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잘못하면 수출해가지고 이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적자를 메꾸고서도 충분히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무슨 유인책을 줘야 될 텐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기업들에게 이른바 원자재 수입할 때 로스율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이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은 원자재가 이만큼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만 필요한 원자재는 전부 외국에서 가져와야 되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사다가 이제 물건을 이제 제조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기업인 경우 로스율을 10% 더 인정을 해주자. 원자재를 쓰다 보면은 이만큼 필요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손실률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1000톤이 필요한데 로스율이라는 걸 10%로 인정해서 1100톤을 수입하도록 하자. 근데 우리 기업들이 좀 머리가 좋습니까? 원자재를 또 아주 그냥 뭐 용의주도하게 잘 써가지고 100몇 톤이 남아요. 그래서 그 100몇 톤이나 된 원자재가 그 수출 기업의 소유란 말이죠. 잉여 원자재. 이거를 다른 소기업들이 그걸 사다가 뭐 자기네들 뭐 하려고 마냥 줄을 서요. 그럼 그 로스율 원자재 때문에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모두 나도 수출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한 기업들은 전부 수출 대열에 참여를 했다. 그런 기록이 그게 사실인데 참 기업체들이 머리가 좋아서 페이바를 주면 그래서 뭐 알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면요. 아까 내가 저 역금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거를 갖다 은행에 가서 압력을 넣어요. 압력을 넣어. 예. 그것도 말고도 또 외환적으로도 DA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의상으로 하는 예,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같은 건데 원면, 원당 무슨 저 이런 거 한 세 가지를 의상으로 들여와. 외상으로. 의상으로 들여오고 90일 동안에 가지고 있다가서 그 이익이 남아. 또 대출을 받은 거를 가지고서 예금을 해놓으면 또 이익이 남아. 이 시중은행에서 또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남아. 4% 남잖아. 그런 부작용도 있고 이 수출금융에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말이야 아무런 벌칙도 없고 은행에서도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대출 안 해주면 무슨 뭐 주인처럼 돼버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달리는 건 제목만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풀어간 기업은 또 괜찮은데 그걸 악용하다가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져가는 돈 부동산에 투자를 해놨으니 돈은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산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부실기업이 그 오개정 계획사업 하는 과정에 참 부산물인데 그래서 부실기업 정리가 아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부실기업 맞습니다. 예. 부실기업 정리를 할 때는 그게 참 내가 국장 때 이렇게 해보니까 저걸 나 혼자 하다가는 내가 어느 귀신한테 채갈는지 모르겠어. 전부 기업체가 그냥 막강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내가 부실기업 정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남대구 장관 보고 그랬어요. 장관님 이건 재무부 단독으로는 도저히 처리 못합니다. 각 부처 장관을 다 위원으로 해야 되겠어요. 경제부처 장관을 다 위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으로 해서. 사무장관 부위원장으로 하고 나는 사무국장하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은행 사람 동원하고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서 각부 장관 결제 맡아가지고 하다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감사원장은 말이야 뭐라냐면 아니 나를 보고 말이야 이 부실 기업들하고 야합을 하는 말이요 하고 항의를 하면 저 남도구 장관 날 보고 좀 나가라고 그래서 사실 설명을 하면 납득이 되고 사정수석한테는 내가 가서 수석님 사과 장사나 복숭아 장사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 박스 쏟아져 놓으면은 들어 썩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지. 그거야 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돈 장사가 어떻게 다 받습니까? 여러 군데 빌려준 게서 그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부실기업입니다. 그 말이야. 그렇겠군. 그렇지. 그 부실기업 정리를 하는데 각 은행별로 대통령한테 가서 브리핑하다가 야단 맞는 것도 있고 은행장도 다 구속시키라고 한 적도 있고 그때 금융기관들도 아주 어려운 문을 많이 겪었지.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뭐 정상화랄까 금융기관의 건전화 그거의 계기도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3차 5개년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3차 5개년 보면 여기서 벌써 대통령이 중진국 진출 얘기를 해요. 그게 서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2차례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다시 3차 계획 착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더불어서 참 충심으로 기쁘다. 그러면서 첫째 10년간 참 험난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비약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서 우리 민족적 저력에 대한 자신과 긍지로 줄기찬 전진을 거듭하였다. 두 번째, 10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큰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상위 중진국 수준을 넘어 선진국 대열에 육박하려는 완전 민족 자립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그걸 말씀하시고 이 기간 중 농업의 중점 개발로 경제 건설의 혜택이 농민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고루 가도록 철강, 기계, 조선 그다음에 여기서 중화학공업 건설을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면서 수출의 획기적 증대로 국제수지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다. 넷째, 이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격화 동북아 정세의 급변 등 그 시련이 예상이 되는데 시련과 난관은 극복하는 용기 있는 민족에 반드시 영광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계획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중진국의 새날을 위한 우리들의 굳센 결의를 국민과 더불어 한 번 더 다짐하기 바란다 하면서 66년 2월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3차 5개년 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게 72년보다 76년인데 이 5개년 계획 사업 전체 중에서 이 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특히 중화학공업을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83 조치도 여기서 했고 또 5.16 쇼크도 대책도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하면은 농어촌 경제의 이제 첫째가 혁신적인 개발이다 해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해야 되겠고
중화공업을 육성을 해서 성장 목표를 8.6%로 두고 1인당 GNP를 70년에 220%에서 76년에 가서는 389불로 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식량 증산을 주곡은 주로 자급자족을 하고 농민 소득 증대, 경제 정리를 기계화하겠다. 그다음에 농어촌의 보건, 문화시설, 도로망 확충. 이제 고속도로를 했으니까 농촌 도로들도 이제 확충하죠. 그다음에 수출 목표는 35억 불로 해서 국제 수출 개선하고 중화공업을 건설해서 공업의 고도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향상과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고용을 증대하겠다.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의 기초시설을 또 균형 발전을 시키고 4대강 유역개발, 그리고 수출공업단지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보장을 확충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국민의 복지와 생활을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성장 목표를 8.6%로 했는데 그때도 9.2%가 성장을 했어요. 목표보다는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 목표가 됨에 따라서 농어촌 개발, 수출 증대, 중화공업 육성으로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고도화되는 게 이기예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3차 공영회 때 아주 집중적으로 정책이 나간 거가 새마을 운동을 확장한다. 이제 그건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에 농민들 스스로가 자립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제 그건데 농민들이 뭐 돈이 있나요?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이면에서 정부가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각 그 새마을 단위 조직들을 전부 경쟁을 시키면서 효과가 더 좋은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더 해주고 뭐 이런 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 재무부도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냥 돈만 마련해서 주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관계부처에서 이제 농림부나 내무부나 이런 데서 관여를 했는데 그때 중화공업 자금을 넣었어요. 그때 김치열 장관이 그걸 얘기를 해서 중화공업 자금이 일부를 농촌에 줬어. 새마을 운동 때문에. 네, 거기 대통령께서 뭐냐면 내 농촌에 해준 게 없는데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지붕 개량이니 무슨 뭐 수도, 농로, 농촌에 이제 길 내는 거 뭐 그걸 지원들을 해줬는데 오죽하면 중화공업 자금을 글로 돌렸을까? 그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 성공적으로 잘했고 또 2차 5개년 계획도 아주 고도 성장을 성공적으로 잘했고. 그런데 이 과정상에서 주역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수출한 기업들이 외화를 벌어들여가지고 또 국내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로 이 경공업 수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경공업 세계 시장도 우리가 이렇게 장악하면서 더 확장시켜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이렇게 나가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 경공업 수출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젠 중화공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마 결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로 3차 5개년 계획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도자로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결단이랄까 이런 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단일 세대에서 1차에서부터 2차 산업을 거쳐서 3차 산업까지 가는 나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한국은 빨리빨리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73년도에 정책 목표가 1인당 소득 1,000불 하고 수출 100억 불을 해가 자립 경제를 일으키자고 정책 목표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종합공업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가 그래서 그 경공업 중심으로 돼서 노동 집약적인 단순 가공 기업인데 또 시설재, 원자재 이것이 전부 외국에서 이제 도입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제 수지도 지금 적자 상태에서 성장 수출도 한계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근데 또 한쪽으로 근원적으로 수출도 더 늘리는 데 필요하고 수입 수요를 줄여서 국제 수지 개선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위 경제의 실질적인 그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또 중화공업은 기술 집약적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대형 시설이고 투자 자금이 아주 크고 또 효용 기간이 길고 그리고 막연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중화공업이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자립화라고 그러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오원철 씨라고 상공부에 있던 분을 그분 난 높이 평가해요. 중화공업의 발휘자가 난 오원철 씨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또 금방 받아들인 게 또 이게 참 위대한 지도자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의 과정에 재무장관은 빼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재무장관은 돈 다루는 사람 빼놨어. 돈 없다고 그럴까봐. 돈 없다고 그럴까봐 이제 빼놓고 다 다룰 걸로 결정된 다음에 재무장관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도구 장관이 그랬대. 나도 경공업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상 수출 늘리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중화학공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대원 때문에 이거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그러시더래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패전 후에 다시 일어난 것도 중화학공업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국운을 걸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자금이 얼만큼 모르지. 하여튼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만 방침만 정하는 거야. 그러고서 장관이 나오셔서 날 불러요.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뭔데요? 중화학공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돈이 얼마가 들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을 갖다가 일본에서는 국공유 기업체들의 여유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서 중화학공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될까?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없이 박박 긁어다가서 예산이 다 썩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저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자본시장은 그 당시 참 발달이 되지 않고 국민저축도 저조하고 동원된 자금도 중앙투자 이거 회임 기간이 긴데 여기다가 이거 안 되고 투자 효과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생산성 높은 경공업이나 소비재 생산 그쪽으로만 돈이 가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저축률도 높이고 조성된 자금을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서 결론을 내린 게 국민투자기금. 국민투자기금. 그 법을 만들었어요. 재무가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위한 내재동원 계획의 일환으로서 국민투자기금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뭐냐면 재원을 국민저축조합 수입한 거에서 그걸 50%나 100%를 끌어오자. 또 공무원 연금에서 90%를 끌어오자. 금전신탁 증가액에서 10%를 가져오자. 손해보험에서 50%를 가져오자. 근데 다 안 되고 그저 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증가액의 20%를 가져온 거 그게 90% 이상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국민투자기금의 특징은 이거는 국민에게 새로운 저축수단도 돼. 채권을 팔게 해서 그 채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줬어. 그 채권 가지고서 얻다가 이제 투자할 수도 있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걸 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메리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금융의 샤넬링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여기다 쓸 거를 여기다 쓰는 것 뿐이지 새로운 그 인프레 요인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국민투자 채권을 발행한 거를 한국은행이 인수를 해서 그걸 이제 은행에다 또 주고 그래서 대출을 하게 했는데 채권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정기예금이 15%야. 정기예금 15%로 채권을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발행을 해서 기업에다가 줘가지고 대출을 시킬 때에는 거기다 6%를 낮춰서 9%로 대출을 시켰어.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9% 자금을 쓰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서 차익은 6%는 한국은행에 이제 카바를 해주고 그래서 이 저축 개개인은 이 자금 운용의 일환으로서도 이제 채권을 인수해가지고 이것을 국민투자기금을 갖는 것도 괜찮게 돼서 금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채권 갖는 것 자체가 하나 투자의 수단도 되게 그렇게 만들었고 국민들 채권을 인수한 저축자에게는 말이죠. 채권으로 그 기업의 주식도 살 수 있게 해주고 채권 인수자가 기업 주주로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주식을 대중화도 될 수 있게 하는데 이 채권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메리트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했어요. 조성된 자금의 한 80%가 중앙공업으로 갔고 자금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 그래서 뭐 농촌에도 농민 소득증 사업까지도 썼어요. 그다음에 80% 중앙공업으로 간 자금은 설비자금, 운전자금 그쪽으로 갔고 그래서 74년부터 91년까지 8조 6천억을 지원을 했는데 이때 보조 나간 것이 485억이 이자 차익을 정부에서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8년도에 이제 1조 원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채권 전체 발행이 23조 건 정도 나갔어. 23조 건 나가서 그 중에서 지원한 게 7조 7천억. 이것이 종합공업으로 나갔는데 그때 공기업 시설 통해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비료, 전력 이런 데 이제 기관산업에 나가고 포항 제철 기지하고 또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천 제2종합화학기기, 온산의 뭐 비철금속 기지, 창원의 종합기계공업기지, 거제도의 조선기지, 구미의 전자기지 이런 7대 기지, 종합공업기지가 70년부터 여길 가서 차례로 따서 건설이 됐고 전력하고 수송시설을 하고 ESC를 했고 그래 자주각 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여기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 국민투자기금이 국내 저축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갖다가서 조달해서 정부 재정이 할 걸 감당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지원해서 70년대 종합공업화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재원 충당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유류 파동 물가 상승 뭐 이것이 저축성예금 증가 부진했는데 이제 900억에 80% 770억 조달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78년도 쭉 나가서 2003년 4월에 가서 폐지를 했는데 그 중화공업을 이렇게 육성하는데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대형 선박을 뭐 수십 척씩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엄청난 철강 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는데 전 세계 시장을 보자. 그렇죠.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왕 만드느니 대형 선박회사, 대형 철강회사, 대형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 아주 우리가 그때 1억만 빌리는 것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돈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73년도에 그때 50년 전이 50년. 그 7조 7천억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 그때로서는 아주 과감하게 한 것들 과감하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다 비행기 수출을 하고 독일 탱크를 앞서고 어떻게 원전을 말이야 수출을 하고 대형 선박을 수출을 하고 잠수함도 만들고 핵잠수함도 만들고 뭘 어떻게 그걸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종합공업 정책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선진국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때에 좀 내가 일조라도 참여하고 길에다 봤다는 거 가지고도 아주 내가 혼자서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해. 네? 그래서 산업 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업으로 이제 발전의 제2단계로 접어들게 되었고 중화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으로서의 그 메리트는 단위 규모로는 아주 가장 큰 내재 조달이었고 이것이 이 지원 조건이 소위 장기 절이었고 그 다음에 정부의 2차 보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서의 부담이 이제 가중됐고 79년에는 기금의 그 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이자 보전액이 485억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금에 대한 이제 규모 보정도 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부담도 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없앴지. 그걸 그렇게 해서 참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투자 기금을 포함해서 금융자금 종합공업 분야에 저희 집중 투자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은 인체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큰 다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부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국민투자기금은 금융 탄압의 본보기라고 호평을 하기도 있는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금융기관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 이거 방치할 때면 각 부처, 각 기관 이런 데서 대출 압력이나 하고 그렇게 되면 금융 질서에도 파괴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론적으로 볼 때도 저축예금 범위 내에서 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 위험이 적다는 것과 또 은행의 저축성예금 증가액의 일부를 갖다가 리스크가 없는 정부 채권에다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 원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3 조치를 통해서, 그때 83 조치가 말이죠, 정부에서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대기업들이 그냥 유치도 들여오고 말이야, 투자도 많이 하고 사업이 확장돼 있는 게 감당을 못했으니까 은행 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사채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 사채가 우리가 생상상도 못하는 거야. 상공 같은 데서는 아마 한 500억 원 된다고 그랬고, 근데 전경련 위원장이 김용환이라고 그분이 대통령한테 와가지고서 이거 사채가 기업이 사채가 많아서 도산 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앞으로 못 끌고 간다고. 근데 1,000억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남도구 장관이 그럼 우리가 한 200억 내면 되냐니까 아유 뭐 그거 가지고서는 고맙지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와서 1,500억이라고 그랬어 사채가 또. 그래서 점점 늘어. 그랬더니 또 1,8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점점 점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 개발을 하는데 뭐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도산이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영환 장관이 그때 경제수석인가 그거 있을 때 상공부 차관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그러고서 사채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날 밤에 말이요. 밤 10시에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재무 와가지고서 장관실에 와서 김정남 씨가 비서실장이 왔는데 지금 사채가 얼마 등록한 거를 좀 보자. 우리가 지금 전국을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도 계산기도 없을 때예요. 그때는 없을 때 그런데 김정남 씨가 그 등록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냥 상업고등학교나 주판 잘 넣잖아. 주판 딱 들더니 부르라고 말이야. 딱 집계내가지고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그게 3,600억이야. 3,600억. 전부 신고된 게. 그런데 거기서 제일 좀 악질이 뭐냐. 기업주가 자기 기업에다가 고리로 사채를 놓고 자기는 이자를 받아가서 기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얼른 이거부터 갚아. 응?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아주 엄중 처벌을 했지. 엄중 처벌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특단의 조치를 이 사채 동결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게 83 조치죠. 83 조치에 그게 83 조치를 했는데 그때 기업은 자기 자본 부족으로 이제 단기 고리 자금으로 썼던 거를 이제 특별융자 해가지고 2,000억을 갖다 풀어가지고서 장비 시설 자금으로 바꿔주고 재무구조 약화한 제조에 대해서는 5년 거치 이제 뭐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리고 환율 이걸로 해도 악수전에도 그것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산업 합류한다 그래서 기업 합병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상 금융상 또 지원도 해주고 기타 또 신용보증제 예산 금리나 해서 금리도 17% 된 걸 또 12.6% 진행해주고 그 가운데 또 3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이 또 사채놀이 한 거 있어. 300만 원 이하의 봉급생활자 이거는 전부 풀어줘서 면제. 그대로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이제 72년도에 취한 조치 중에서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경기가 회복이 되고 기업체가 강화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경쟁력이 또 제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그저 발표한 천불소득은 80년도에 된다고 했던 건데 이건 78년 2년 당겼고 100억 불 소득은 3년 당겨서 77년도에 됐고 그래서 고도 성장의 기반을 다시 다짐했다 이렇게 하고 뭐 발산 조치 그 효과는 시청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걸 말이야 이게 다 설명을 하면 말이야 경기가 그렇게 좋아졌어. 하여튼 경제 자체가 그 조치로 인해서 생산성도 개선이 되고 말이야 제조 성장률도 늘었고 금융 비율도 줄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좋아졌고 경영 수지도 아주 좋아졌고 이렇게 발산 조치를 취한 거가 경제 성장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발산 조치가 정말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과감한 정책을 쓴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없어. 별로 아니라 없어요. 없어.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것이 역금리대 금리 현실화 또 발산 조치 이런 거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된 게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경제 이론 거기에대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우리 유 박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이론에 의한 게 아니고 한번 저질러 보자 한 거. 예를 들어 고속도로 보세요. 그럼요. 경부고속도로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허자. 역금리 제도라는 거, 팔산조치라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한 것들이에요. 지도자의 결단, 용기 뭐 이런 게 나라 발전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네. 그리고 오일 쇼크가 74년부터 이제 석유 파동이 났는데 우리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오일 가격이 말이죠. 72년도에 1차 오일 쇼크 때 2.5달러던 것이 73년도에 5.3달러, 74년 가서 11.25달러. 그러더니 2차 오일 쇼크에서는 79년에서 이게 32불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이제 뿌리채 흔들려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왜냐면 수출은 감소되지, 수입 코스트는 자꾸 늘지, 국제 수준 적자가 나지. 그래서 우리 저 네트폴이나 세트라고 해가지고서 보유한 외환이 고갈이 나가지고서 순 외환 자산이 이렇게 적자로 이제 반전을 했는데, 그래서 74년 1월 14일에 114 조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취했어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 이 오일 쇼크를 극복하느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 감면, 고소득층의 재산이나 사치생 물품 과도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노사 협조를 강화하고 부당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악화하는 것은 방지하고, 유통 과정에서 또 이제 격차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 거는 폭리를 갖다가 방지하도록 했고, 예산에 또 모자란 건 일부 조정을 하는 것 등 이렇게 해서 폭등하는 물가를 갖다 억제하고, 서민의 부담을 갖다 경감시켜주고, 또 고소득에 대해서 소비를 억제시키고, 노사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에서 석유 파동의 그 위기를 갖다 극복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한 것이 3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5개년 계획 사업을 그냥 쉽게 간단히 얘기하기지만, 이 5년 동안에 겪은 거는요, 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해마다 이 저 재정 안정 계획을 세울 때는 경제위원회에서 해마다 또 세워가지고 또 매월 대책 회의를 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지.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3차 5개년 계획을 안에서 난 상당히 격동기였다고 생각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숨 돌린 거지. 한숨 돌린 건데, 4차 5개년 계획이 이제 20년째 아니에요? 20년째 들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4차 5개년 계획을 이제 공포하면서 지난 15년간 성공적으로 참 계획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해서 4차 계획을 공포하게 되면 참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첫째, 우리 국민은 최근의 자원 파동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을 의지와 슬기로 극복을 하고, 또 경제를 한 단계 높인 제도에 진입시키고, 이번 4차 계획은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 위에서 경제를 선진국권으로 끌어올리자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 중진국에서 5개년 후에는 선진국으로 또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국력을 더욱 신장해서 한국의 지위가 향상되고 그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창의와 예지가 최대한 발휘되고 주어진 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노력과 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이 계획을 출범시키면서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슬기로운 지혜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계속 협조적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76년 12월에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부총리가 경제부 부총리가 남도구 씨인데, 남도구 씨 부총리는 이 계획에서 이제 수립할 때부터 이번 수립은 학계, 산업계, 언론계 이런 광범한 국민의 참여를 해서 총지를 모아가지고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분께 정말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거기 일화가 조금 기억이 나실 텐데, 장관님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그걸 한번 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경제과학심의회 거기도 참여하시고 뭘 하면서 남도구 교수라는 분이 쓴소리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앞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쓴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도구 교수를 발탁을 해서 재무장관도 시키고, 그 다음에는 4차 5개년 계획 때 부총리도 시키고, 그러면서 임자라는 말을 잘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쓴소리 많이 하는데 그대로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 당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최고회의 가서 브리핑을 해요. 통제관이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 교수단을 가지고서 평가교수단을 만들었어요. 평가교수단들이 보고서 당신들이 좀 평해달라. 그 대표로 남도구 씨가 했어요. 남도구 씨가 거기 가서 공무원들은 감히 거기서 안 된단 말을 못해. 못하죠. 못하는데, 이 양반은 화폐 계약서부터 그건 금융 이론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계획도 잘못됐다. 그럼 경제기관 사람들이 말이야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남 교수님 꼼짝 못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여기서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진행 체크도 잘못됐고 그 실무도 잘못한 겁니다. 그때 정래혁이라는 분이 상무부 장관이야. 13개야. 네, 군인 13개가 각각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야. 손을 지면서 앉아 들어요.
그건 박 대통령이? 그럼 들어요. 지적의견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수해서 이제 앉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잘못된 것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회의 때 또 그렇게 하고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스탠포드에 1년간 가기를 그렇죠. 했었어. 다녀오셨죠. 예, 스탠포드에 1년간 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각하 남 교수는 오늘로써 평가교수단을 이제 마무리하고 미국에 1년 동안 갑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언제 떠나요? 내주에 갑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좀 들려요. 그래서 들어갔대.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모가 계셔서 나 혼자 갑니다. 그랬더니 배를 누르더니 비서실장 보고 이저 남 교수가 외국에 나가신데 그 가족들도 좀 관심 가져요. 그러고서 잘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남 교수는 정부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네. 그러고서 이제 이 양반이 갔다 와가지고 집권 친 걸 인건비 싸게 한다고 직접 가서 공사를 했거든. 합판 붙이고 이제 장화 신고 말이야 의자 뽑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승윤 씨가 그때 그 또 집철 타고 와가지고서 이승윤? 당시에 교수. 교수죠. 이승윤 교수가 지금 말이야 저 찾는데 말이야 성대학으로 전화 오고 자꾸 뭐 사보로 전화 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찾아왔어. 저 빨리 좀 오랜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옷이 그냥 오라고 그런다고. 김학렬 부총리가 자꾸 말이야 청와대에서 찾는다고. 그걸 차 타고 가면서 나는 말이야 이제 정부 관련 일은 하기 싫은데 좀 더 경제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또 혹시 일을 하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승윤 교수가 또 그랬대요. 대통령이 하라고는 뭐든지 하라는 거 해야지. 그런 말 했대. 그러고 갔더니 사람들이 쭉 앉았더래. 그러니 이제 임명장을 주면서 임자도 좀 당해봐요. 임자. 임자.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했잖아. 네. 당신이 좀 공격 좀 받아봐라 이거야. 공직에 있으면 나 공격을 받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서 재무부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때 난 과장 때 오셨는데 국과장들 쭉 한 줄서 인사하는데 날 보더니 지금 뭐 맡았어? 이게 일과장입니다. 그래야지 금융제도 계산하는 거 전부 나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4차 계획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77년부터 81년까지 이게 4차 계획이거든. 그런데 그때 성장 목표를 9.2%로 잡았어요. 1인당 소득도 75년에 32불에서 81년에 가서는 1,512불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투자율도 26.2%로 해서 투자 배분은 좀 고용 효과가 큰 분야에다 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기술 숙련 노동 집약 산업에다가서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그렇게 했고 국내 저축도 76년에 21%던 거를 82년에서 26.1%로 그래서 이제 민간 저축, 정부 저축 다 안 들리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고 그러는 거 3차 5개년 계획에서 중화공업을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고도화한다고 그런 목표를 잡아서 산업 정책이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 산업이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기계 전자, 조선 중심으로 하고 제조업 비중이 75년 15%에서 82년 24%로 제고됐는데 중화공업의 제조업 비율은 12%에서 50%로 늘리자 이렇게 돼서 그 증가해서 산업 구조를 갖다 아주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그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투자 재원을 전부 자력으로 조달할 걸 전제로 해서 총 투자의 92%를 국내 저축으로 조달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82년 투자 소액 전액을 갖다가 자력으로 조달할 것을 위해서 국민 소득 증대, 물가 안정, 검소한 생활 풍토 조성, 저축 기반 확대, 세제 개선 이게서 내재동 원칙을 확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79년 10월 26일 박근혜 시해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해서 혼란기에 들어가서 2년 걸렸는데 그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경제 성장이 77년도에 10% 되던 것이 78년도에 가서 9.3%, 79년도 시해 사건 나는 또 6.6%, 80년대에는 마이너스 0.15%, 81년에 가서는 6.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시 재조정했어요. 그래서 2년간 공백을 두고 다시 그다음에 2년 후에 5개년 계획을 새로 만드는 것이 5차 5개년 계획이고 그다음에 5차, 6차, 7차인데 대부분 이 4차까지 된 것이 중심이야 5개년 계획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이 중심이고 그렇죠. 이제는 자동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 또 일반 교육 부분 무슨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 게 제가 1차서부터 5차까지 의자 도입한 거를 좀 보면요. 의자 도입 정책이 아주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내가 한번 그 변천사를 보면 말이야. 우선 시설 같은 걸 들으려면 전부 의자로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의자로 들으려면 차관을 해야 되는 거야.
차관을 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의 확보라는 대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자는 물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취했지만은 의자는 특히 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의자 도입 재원이 5개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고 그래서 의자 도입 확대가 절실히 요구가 됐는데 60년도에 의자 도입 촉진법을 만들고 62년도에 차관 지불보증법 그리고 또 장기 결제 방식 특별조치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61년도에 운영방침도 수립하고 선의의 의자는 그냥 형태에 불구하고 무슨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임대로 우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IBRD, IMF, IDA 등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공공차관 같은 거를 확보할 길을 열어놓고 또 65년도에 한일 정상화를 하면서 재정차관, 상업차관 도입의 길이 또 열렸어요. 그리고 6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의자 도입 정책으로 이제 크게 늘어서 이제 의자 도입이 확대가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의자 도입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말고 후반에 가서 선별 도입하자. 선별 도입하는 걸로 해서 쓰는 것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좀 쿨다운 시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66년에 내자 촉진법, 보증법, 특별조치법 이걸 갖다 의자 도입법으로 또 일원화를 하면서 67년부터는 상업차관, 현금차관을 또 억제하고 의자 도입 규모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국제금융기구의 전대차관이라든가 외국은행의 은행차관 등으로 이제 의자 도입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72년도부터는 중화고급 육성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든가 수출의 획기적 증대 등으로 해서 또 인전 의자도 엄청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또 72년도부터는 의자 도입을 또 확대했고 그리고 1차 석유파동 그리고 또 상업차관 원리금 상환용 의자 도입을 또 늘리는 걸로 하고 도입도 다변화했어요 그때. 그리고 73년에 가서는 공공차관 도입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유리한 조건의 은행 차관을 갖다가 도입하는 것도 확대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개 이제 중화학공업을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기업들이 외국의 금융기관에 가서 좀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의자 도입 방식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정부 보증이라는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게 전부 정부 보증이 아니고 은행 보증을 했거든요. 은행 보증으로. 은행 보증을 정부 보증은 되도록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외화가 좀 모자라게 되면요. 우리가 오일 쇼크고 나든지 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요. 브로커들이 나한테도 뭐 장관한테도 오고 말이에요. 자기가 10억 불을 해올 테니 보증을 해달라. 국가 신인도만 떨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일체 안 해줬지 그런 것들 안 해주고서 직접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77년에 가서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중동 진출이 또 확대되고 경상수지도 처음 흑자가 되고 의자 도입 정책도 다시 관리 강화를 또 했어. 강화를 전환을 했다가 78년에 가서는 또 현금 차관을 제재하고 상업 차관도 억제하고 그래서 80년대 초에 대외적으로도 제2의 석유파동이 또 났단 말이에요. 전 세계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고금 제재로 가고 대내적으로는 정치 또 사회 혼란, 성장 둔화, 수출 둔화 등 이제 경기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또 외채 이자는 증가하고 정부의 또 단기적으로 또 현금 차관, 상업 차관 이제 완화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인해서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서 이건 또 완화해서 또 뒤로도록 또 했어요. 그 70, 80년대 초에. 그러다가 IBRD, ADB 등에서 공공차관이 이제 들어와서 그것도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82년부터는 정부 주도형 경제 운영을 해서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율화 개방화 추진을 했는데 그 성과를 이렇게 보면은 62년부터 92년까지 30년간 도입한 총액이 8억 1억 불이야. 근데 상업차관이 한 21억, 공공차관이 194억.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인도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서 은행차관하고 은행에 채권 발행하는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그게 266억을 여기서 해서 이게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33%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는 뭐 한 77억 정도, 한 10% 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또 자체 외채 발행하고 그건 한 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67년에 대부분 상업차관, 공공차관이 참 이루어졌고 투자자원 조달에 역점을 둔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0년 말에 그 이후부터는 그간 확보된 신인도 때문에 신용이 좋아져서 도입 방식도 이제 다양화해가지고 은행차관, 외채 발행 이것이 이제 3분의 1에 이르게 됐고 상업차관, 공공차관 등이 의자 도입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는데 80년대 후반에 또 이제 3조 현상, 세계 경제 회복 여기 힘입어서 우리가 또 고도 성장이 되고 그래서 큰 폭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그래서 또 경제의 이제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 개방 압력도 되고 개방 정책도 추진되고 그다음에 외자 대비 정책도 국제수지 적자 지원용이라든가 또 자금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거를 도입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경제 체질 개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빌려오는 건 아니다 이거야. 인간 체질 개선으로 방향이 되고. 체질 개선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국제자본시장에서 CB, 그 상장기업의 주식전환 사태 이런 거지. 그다음에 또 BW라고 해서 신주 인수권 발행, 또 DR이라고 해서 주식 예탁증서 이것들을 갖다가 주식 관련 증권 발행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활동도 국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그다음에 91년도 내가 91년도 5월 달에 정부에 들어갔는데 여기다 도입법을 갖다 고쳤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신고제로 이제 도입하는 걸 법을 고쳐가지고 92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 인가에서 신고제로다가 바꿨어요 그때 내가 재임 중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얼마 전에 들어와서 그걸요 시장 개방은 내가 처음 했습니다. 주식 투자 개방한 거를 92년도에 내가 처음 개방을 했는데 그때 기껏 키우는 기업도 다 가져갈까봐 내가 투자 한도를 정했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5억이면 5억 뭐 이렇게 해서 묶었었는데 왜냐면 기껏 저 국내 참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성장시켜 놓은 거 말이야. 외국에서 몽땅 주식 가져가면 또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 난 또 좀 제한을 했는데 그만둔다는 게 또 확 풀어놨어. 지금은 다 풀어졌지. 그리고 외채 이제 조기 상환용 외화대출을 또 해줬어요 그때. 왜냐면 고금리로 들어온 것들은 다 갚아버리거든. 갚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미리미리 갚아버려라. 그렇지. 또 불리한 차관 같은 거를 갖다가 조기 상환토록 했고 그래서 부채 규모를 갖다가 축소를 하고 외채 구조 개선 위한 노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4년 만에 또 흑자로 전환해갔다고 그때 또 대우 대통령이 칭찬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 그만둘 때쯤 돼가지고 말년에 날 보고 국제수지 하고 고금리 하고 주식시장 떨어진 거 하고 걱정이 되는데 주식시장도 잘 더 올라가게 해주고 금리도 고금리도 내려주고 또 국제수지도 흑자로 반전시키고 그랬다고 수고 많이 했다고 또 공개석상에서 칭찬해 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조언 조달할 수 있었고 차입비용도 최대한 줄여서 저리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서 보면요. 1차 5개년 계획 60부터 65년까지는 경제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체제 전반에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는 한 1억 4,700만 불 정도 들여왔어요. 1차에. 그리고 2차에는 성장 기반 확충하고 또 선별을 한다고 해서 35억.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선진 구조의 고도화. 그래서 3차, 4차 이것들이 다 종합공업과 관련해서 3차에 112억 불, 4차에 안전기반 조성하고 다양화 이렇게 해서 349억 불. 그래서 이제 450불, 50억 불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차에 가가지고서도 한 300억 불 이런 것들이 들여왔지. 그만큼 신인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자꾸 우리 돈 쓰라고 이제 그런 향해서 802억 불이 5년 기간 동안에 조달이 됐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 쭉 그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국돼서부터 이거 뭐 자본이 빈약해가지고 뭐 성장을 할래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를 처음에는 외국 원조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은행 같은 또 국제금융기관 이런 데 하고 외교를 통해서 또 의자 도입을 해서 부족한 자원을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들이 앞장서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은행의 신용을 가지고 외국 자본을 좀 들여와서 자본 조달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차 5개년 계획, 5차 5개년 계획 쪽으로 가면서 민간의 신인도도 많이 올라갔고 또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크레디빌리티, 국가의 그 국제 신인도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 자본을 스스로 외국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외채도 들여올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어려웠던 단계에서 점점 민간 주도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발전을 해 나갔다라는 그림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 과정에서요. 전부 기업들이 자관을 들여와도 은행이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이 보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빈약하면은 대출 고사고 보증 한도라는 게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 합계액이 25%거든요. 25% 뭐 중동 가서 건설하는 거 보증하고 큰 거를 15억 불이다. 그러면 말이야 그걸 보고서 어떤 분이 말이지 은행의 신용이 남아도 못하다고 그랬을 때 참 내가 가슴이 아팠다고. 참 은행이 그렇게 빈약한 게 기업들을 지원하느라고
역금리 과정 해가면서 지원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이익이 안 나서 빈약한 건데 그 후에는 자유화된 후부터는 은행이 이제 뭐 지불 보증 얼마든지 해줄 수 있고 대출도 해주고 필요한 자관 마련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 다 생겨서 기업이 사보는데 불편이 없이 이제 돼서 그런 과정에서 나는 재정금융정책을 참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금융의 역할이 컸다. 참 선진국 대열에 기업 들어갔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장관님과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계시고 또 기억력이 이렇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동안에 쭉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재무상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 외자 도입상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 등등이 장관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명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5개년 계획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다 한 가지씩 카멘트를 해야 돼. 농촌에 있는 사람 달라 있고 기업체에 있는 사람 산업부문 달랐고 말이야. 각 분야별로 다 카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능력도 없고 또 시간적으로도 또 재미도 없어. 난 그래서 그냥 서문에 초점을 얻다가 맞춰둔 계획이다. 그것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성장 목표를 세운 것보다 참 열심히 해가지고서 목표를 초과했다. 그리고 외자 도입에 있어서도 그때마다 여건에 따라서 확대했다 줄였다 확대했다 줄였다 이런 거를 아주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어. 신축성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궤도가 올라갔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해 나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정책들이 다 따라가야 되겠지. 나는 그래서 생각해. 이용만 해주세요 구독자층들이 시청자층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들이 이 내용을 듣게 될 건데 좀 어떻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잠깐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권 경제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과거 70여 년사의 경제개발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님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밤잠을 안 자고 고민했던 그들의 노력의 결과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젠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1, 2등을 다투는 선수들이 말이죠. 제일 힘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뭐 한 20등, 30등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편안하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얼마를 남겨놓고 달리는 그 탑 몇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진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만큼 더 괴롭고 그만큼 더 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린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좀 아이고 편하게 지내자. 이제 우리 뻐기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봅니다. 더 혹독하고 더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의 무대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대한민국이 이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거와 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유 교수 말씀만 따라 1등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2등, 3등도 살아가는데 모든 제품에 1등만이 살아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하지 않고서 버텨나갈 수 있는지 난 그거를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 젊은 사람들 좀 듣기 싫겠지, 그치? 놀 땐 놀고 이럴 땐 일해야지. 근데 일할 때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용만 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젊은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용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이용만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나도 40대, 50대, 60대 올라가면서 나도 대중을 향해서 나를 이용하세요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춰라 그런 뜻에서 이용만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용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과거의 성장 과정을 쭉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이런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도록끔 이끌어주는 그런 기반을 닦았습니다.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 과거에 이루어진 그런 경험들을
한번 본받아도 좋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혼신을 힘을 다해서 더욱 바람직스러운 나라로 더욱 성장하는데 일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